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지금 몇 쪽이 저기? 47? 네. 47쪽에 지금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본문을 볼 거야.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볼 때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소단에서 말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시각상, 촉각상에 대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이 읽기 목적에는 여러 가지 있어. 문제 해결을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 거지. 시험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감동과 즐거움을 위한 목적. 이런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며 자세히 읽는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꼼꼼히 읽는다. 내용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표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며 읽는다. 내용이나 표현의 의미, 효과를 음미하며 읽는다. 라고 해서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중에서 여기에서는 읽기 전중후에 따라서 이제 읽는 것을 보는데, 일단 읽기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정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예측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며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돼야 돼? 질문에? 읽는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가며, 이건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 해결. 우리 읽다 보면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그런 단어 뜻을 찾아보는 경우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읽은 후에는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 심화활동,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크게, 읽기 전하고 읽기 중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이 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따져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을 읽는지를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거 하면서 이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일단 읽기 전에 이 글을 읽는 목적,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읽는 방법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니 이거죠. 제목을 보니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그럴 때 당연히 이렇게 순서가 나왔으니까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시각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그리는 것이 촉각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각상과 여기 사실 이거는 이제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봐도 그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정리한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주제 인간의 인식과 사회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가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시각상과 촉각상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다양한 그림을 시각자료로 제시하여 흥미와 관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아니지, 이제 읽기 정중후에 해당하는 것이 예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래. 봅니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테르트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로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그럼 여기서 이 그자 누구 말하는 거겠어? 이 사람 말하는 거겠죠? 지금 검은 정의로 오리는 사람들.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지금 여기서의 그가 그 다음에 검은 종이 오리가 만드는 이 작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루엣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요거 검은 종이로 오려 얼굴을 만드는 일, 검은 걸 만드는 거.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만 그린다? 그렇지. 옆 얼굴만 그리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 초상화하면 얼굴 이렇게 정면 사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독자의 흥미 혹은 관심을 되게 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른다. 지금 프로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프로필의 개념은 아니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건 뭐야? 프로필. 양력을 말하는 거잖아,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작품에 연출을 했고 혹은 어떤 작품에 출연했고 그럼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원래 프로필의 의미는 이건가 봐.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거네. 계속 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른 데에서 알 수 있듯 미술에서 프로필은 미술에서의 프로필의 의미구나. 미술에서의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지금 어딨어?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대? 옆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어딨어?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됐습니까? 파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파래서. 빨간 거. 계속. 그린다. 그래서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시기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쳤어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옆모습을 그린 초상화 프로필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각종 시각 자료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에 해당하는 프로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그림 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조금 이상한 것이 뭐라는 거야? 공간 여기 원격 인물과 공간이 분리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조금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요 그림의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됐어? 넘어갑니다. 이제 또 그림이 있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겠죠? 봅니다.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프로필과 관련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네요.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뒤 옆에 뭐 얘기한 거야? 측면상이 이제 잘 드러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대상의 인풋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갈래였다.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소였잖아. 왜냐면 동양하고 먼저 뭘 설명했어? 서양의 초상화를 설명해줬죠. 그리고 프로필로 설명해주고 프로필의 특징이 대상의 특징을 잘 반영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시기 때 나타난 거고 그래서 동양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선택지를 낼 것이 좀 많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죠. 서양에서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 서양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지?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진 거야. 그런데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뭐가 더 많다는 거야? 측면상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그럼 그 다음에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네. 이제 오른쪽에 읽는 중 과정을 보면 서양에서는 측면상을, 동양에서는 정면상을 주로 그렸구나. 그래, 확인했죠? 글쓴이 질문처럼 정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질문했어. 그럼 이제 읽는 과정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찾아서 표시가 돼야겠지? 봅니다.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봐라. 지금 왜 이런 차이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라고 했던 거니까 바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설명과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그 다음에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먼저 떠오르는가. 지금 이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독자에게 지금 흥미를 끌어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말이라고 칩시다. 그래.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다.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답인 거지. 문답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거, 어떤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를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한 면이 떠오른다? 그럼 거기가 뭐라는 거야? 각인된 전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직까지 지금 왜 차이가 발생한 거에 대한 답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동물을 그릴 때 어떠한 특정 면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동양하고 서양 얘기했던 거지. 여기에서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네. 그럼 대조의 방식으로 지금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어.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 벽화가 아까 위에 있는 거죠. 이를 잘 보여준다.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갖고 있다는 거. 대형말 공간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간 네바무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에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러니까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는 무엇과 말말? 측면 하나와 그 다음에 정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경쟁적인 이미지. 지금 동물의 경우는 어떤 거였어? 어떤 한 면이었죠? 어떤 한 측면이었어. 정면인 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위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옆에서 바라보는 거지 정면인 건 없었다. 어떤 한 측면인데 정면은 없었어. 반면에 인간 어때? 둘 다. 측면의 하나와 그 다음에 정면의 두 가지가 이제 경쟁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가 경쟁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람을 떠올리면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을 했네. 지금 앞에서 질문 처리 안 됐어? 늪지로 사냥을 나간 얼굴과 다리는 측면상으로, 가슴과 눈은 정면상 혼합하여 그린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겠죠. 여기 봅니다. 해부학적으로 구성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식? 그렇지, 측면과 정면을 모두 혼합한 그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 혼합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이 그림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동물과는 달리 뭐하면 인간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떠오른다라는 거. 앞에서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 거니? 경쟁적인 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면이 경쟁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에는, 그러니까 직립보행 전이겠지?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지난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의 면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부에 따라서 저런 대표적 이미지를 그리다 보니 지금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이죠. 왜 그렇게 그렸을까? 부에 따라서 떠오르는 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다라고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왔어.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다. 이제부터 나오려고 하네. 지금 왜 앞에서 질문이 뭐였죠? 앞에서 질문이? 그렇지, 왜 차이가? 동양에서는 왜 정면상을 많이? 그 다음 서양에서는 왜 측면상을 많이? 지금 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다.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 사용에서 볼 때 얼굴의 특징이 또렷이 살아난다는 점. 왜 서양에 흑인이 있어? 왜 서양에 흑인이 생겼어? 노예지, 노예. 원래 흑인은 어디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서양에 흑인이 있는 경우. 지금 서양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백인하고 흑인의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서양에서는 뭐를? 측면으로 그렸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형태의 포치. 이게 뭐라 문제 해결인 거죠? 지금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려운 거니까 지금 찾아본 거예요. 포치에 유리해 정면상보다 얼굴의 정확한 재현. 이거지. 얼굴 특징. 그 다음에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 그 다음에 고대 로마에서 주와의 황제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이 전통.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는 뭐가? 프로필이 측면을 그린 것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 이거 이제 공통점이네. 동서양 모두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라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뭐야? 부분 측면상은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니까 얘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러면 고대 이집트 벽화는 부자연스러운 거지 뭐.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점이 흥미롭대. 그럼 이것도 뭐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그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따져보네.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지금 이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게 되면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그 다음에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이것의 특징인 거네. 그러면서 원근 표현으로 그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집트 그 벽화에서는 원근 표현으로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지. 지금 여기도 이제 대조가 되는 거네.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인들은 보기에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 이런 거지.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이는 거. 아니면은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거죠. 자체가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자는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작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끝났네. 뭐가 끝났어? 지금 왜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던 거야? 내세에서도 지금 현세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린 거야? 그냥 그 편의에 따라 부분에 따라서 그냥 두 개를 봉합한 거다 라는 얘기인 거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뭐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 거죠. 영혼 불멸. 그럼 뭐야?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을 그려낸 뭐? 그림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 무덤 벽화는 그 죽은 인물이 내세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려낸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사지를 어떻게 한 거야? 온전히 고스란히 그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린 거였구나.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이처럼 원근에 따라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것 때문이네.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뭘 그렸다?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불균형이요. 파괴였다. 뭐가? 어떻게 그리는 것이? 부분 측면상으로 그리는 것이. 원근에 따라 그리는 것이.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의 토대를 여기 이제 시각상이라는 개념과 촉각상이라는 개념이 되네. 그럼 자연스럽게 시각상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부분 측면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원근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리는 것이 이제 그 무덤 벽화. 뭐였지? 편의적으로 봉합한 거. 그래서 팔다리는 측면상으로, 그 다음에 배와 가슴은 눈은 정면상으로 그린 거. 그리고 이제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촉각적. 이를테면 예를 들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은. 촉각적 경험은 같다는 얘기인 거지. 시각적 경험은 다르지만 촉각적 경험은 같다는 얘기네.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형태 있는 그대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 그것이 촉각상이다.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 반면에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얘는 있는 그대로죠. 얘는 있는 그대로, 얘는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잠깐만.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는 시각상보다는 촉각상을 중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지금 여기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의 토대를 둔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상과 촉각상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벽화 그림은 뭐다? 촉각상으로 그린 거다. 그래서 객관적 그 형태를 밝혀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야? 자연스럽지 못한 거지. 그 다음에 원근 표현을 썼어 안 썼어? 안 쓴 거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읽는 중 읽기 전에 그림을 그린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식 뭐야? 시각상하고 촉각상. 그래서 됐죠?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의 한계는 뭐냐면 그래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럴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죠. 공간 자체가 왜곡. 그래서 공간의 3차원적 깊이와 부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해체된 공간. 이것이 뭐의 특성이야? 뭐의 특성이야? 촉각상의 특성인 거지. 넘어갈게요.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 그럼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뭐에 익숙하다는 거야? 시각상이야? 촉각상이야? 시각상인 거죠.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하여 그린 이집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일반적으로는 형태를 기초한 형태의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거라는 거야?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라는 거지.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이를 예로 우리나라 미나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위에 봤던 그 그림이죠.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시각상으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그림도 뭐가 더 많았다는 거야? 촉각상으로 그린 것이 더 많았다는 거지. 왜? 어딨어?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니까. 배우지 않았다면,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럼 바꿔 얘기하면 서양 그림이 그랬다는 얘기는 걔네들 뭐 했다는 거야?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잖아. 지금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의 그림도 뭐 했다 할 수 있어? 훈련받지 않은 그림, 요 원근 표현을 훈련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촉각상에 기초한 거야. 계속 봅니다.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때 이런 사례 뭐 말하는 거야? 이런 사례 뭐? 이거 사례 뭐였어 이거? 촉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요 시대에서는 뭐였다는 거야? 묘사는 특수한 형상. 아까 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촉각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했대. 시각적 경험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됐어? 넘어갑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야, 이건 잘 봐야겠네.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랑 르네상스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리스랑 르네상스 이때는 수련했던 거니까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한, 아는 것, 보이는 거니까 촉각상이 되네. 시각상이 되는 거. 아는 것은 촉각상이 되는 거. 전달하는 데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말이나 글처럼 지금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은 말하고 그거랑 똑같아. 뭘 전달하는 거야? 아는 것을 전달하는 거야. 이는 어떤 거?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아까 그리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에만 발달했으며,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그 전통 어떤 거? 이때 전통인 거지. 특정한 시대 전통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미술의 1차적 기능이 뭐였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미술의 1차적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야. 그렇지. 촉각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냥 답이 된다.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촉각상 일반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다고 했으니까, 이를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건데,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특정 시기에만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전통도 지금 무너졌다는 거니까 지금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이것이 더 맞다라고 지금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뭐 얘기한 거야? 시각상하고 촉각상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그것이 미술에서 어떤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집트 고대 그림은 어떤 거라는 거야? 보편적인 방식으로 그린 것. 그래서 그 미술의 1차적인 그 기능에 충실한 것,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보다 사실적, 지금 이집트 벽화에도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 보다 사실적인 그림들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각성이 좀 더 치우쳐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네.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들이다. 이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지금 이집트 벽화는 둘로 나누는 거야.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그릴 때랑,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시각인 거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촉각인 거지. 왜? 아까 전에 뭐였어?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 영혼 불멸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저 그림 그대로 내세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온전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내세에서 살 거에 대해서도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는 이 벽화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의 고유의식 세계의 질서 뭐야? 얘네들은 영혼까지도 불면하는 삶을 사는 거고, 얘네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질서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악사와 무의는 어떤 게 조금 더 중점이었다고? 악사와 무의는 시각상에 중점이었던 거고, 앞에 있던 그 내분한가? 그 뭐 사냥하는 거? 그거는 뭐가? 촉각상.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서도 시각상과 촉각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세계 질서에 대한 설명이야.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 찰나의 대상은 뭐야? 신분 낮은 사람들. 그냥 순간만 살면 돼. 현세만 살면 되는 거지. 그것은 필면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거를 뭐로? 시각상으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 촉각상으로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약속받는 거다. 그러니까 필멸의 반대말 뭐 쓰면 되겠어? 불멸.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이런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다. 진리 전달? 뭐야? 이건 계급을 의미하는 거지. 신분이 낮고 높은 계급. 그것이 바로 진리는. 그 당시에는 파라오 얘네들은 당연히 불멸의 삶을 산 거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당대의 뭐가 반영돼 있어? 인식이,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잖아. 아까 세계의 질서,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시각상보다는 촉각상이 이제 아는 데를 전달하는 거고 알을 전달하는 거고, 그렇으니까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즉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 속에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게 바로 뭐야? 세계관인 거죠. 혹은 가치관인 거고. 그런 미술이 뭐라?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각상하고 촉각상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술이란, 미술이란 어떤 것인가,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읽은 후 미술을 단순히 시각적 감각으로 파악한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깨달음, 새로 느끼는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림 볼 때 시각상과 촉각상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활용하는 측면인 거지. 지금 뭐야? 시각상이 어떤 거고 촉각상이 어떤 건지 왔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글이 실린 책의 다른 글들도, 이 글이 실린 책의 다른 글들도 살펴보고 그림을 본 안목을 더 키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태도 측면에서 이제 읽은 후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이거 정리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 주체가 본 그대로, 얘는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였던 거지. 그래요. 사례는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특정 시대에서만. 그 다음에 유럽 미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이거 주의겠다.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도 시각상 중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차이가 났던 거지? 세계의 질서를 반영했다는 거잖아. 맞죠?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를 반영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나의 책거리 그림, 고대 이집트 그림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는 촉각상. 그런데 여기다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지금 일반적인 거. 일반적으로 다 뭐로 이미지한다고 그랬어? 촉각적인 거로 이미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특정 시대, 특정 시기의 특수한 상황인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존재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런 거 아닌 그런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그래서 어떤 존재? 불멸의 존재로 그리는 것이죠. 반면에 얘는 그렇지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의 정의를 내린 거지. 미술은 뭐라? 이런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각각 색깔에 대한 즉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지금 목적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 그래서 지금 읽기 목적에 따라서 가나 다의 경우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읽기 전중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의 활동. 그래서 읽기 전에 예측을 확인하고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 내용, 아까 사전이었죠? 사전 찾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얘기, 질문 만들기지. 그리고 배경지식 활용한 것은 영원불멸에 대한 거 떠올렸던 거.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점, 미술의 정의.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기 전중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다가 뒤에 글 두 편이 더 있어. 그것도 마저 살펴봐야 돼. 잠깐 쉬다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본 거는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랐다 이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글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음 활동을 통해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해보자. 그래서 종류가 두 개거든. 하나는 논설문이고 하나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설문부터. 자동차 중심의 문화. 자동차를 탄 소수 운전자의 권리보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보행자 입장에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장하는 글에서는 이제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봐야 되겠고, 두 번째 나의 글은 수필이야. 그냥 수필을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뭐 자기 고백, 그러니까 내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성찰적이고, 독서 이력, 그러니까 독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린 시절 독서 경험을 발견한 독서 활동의 그래서 독서의 의의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며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럼 가부터. 자동차의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부터가 의견인 거지. 지금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 그러면 지금의 자동차 문화에는 생명 공존의 문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중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하나둘씩 문제는 풀릴 것이다. 생명 공존의 문화라는 것은 일단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내가 꿈꾸는 세상은 기본에 충실한 세상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생명 공존의 문화는 기본에 충실한 세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기본에 충실한 세상. 그 다음에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 이런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운전자보다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누구나 이 불평등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운전해야 된다는 거네. 왜? 운전자의 그 권리가 더 존중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나도 이제 운전하면 된다. 그 생각인 거지. 그동안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 어떤 권리?
지금 어디 있어? 보행자로서의 권리인 거네. 도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소박한 것들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권리가 되는 거고,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행자의 권리가 되는 거고. 공공의 공간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런 권리가 어떤 사회? 기본. 어디 있어?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려야 되는 거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는 건 아니지. 그냥 다 자기의 생각인 거잖아. 지금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운전자의 권리가 더 존중받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주장하는 글의 경우는 비판적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스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다. 이제 글쓴이에 되겠네.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해다 주신 책이 왕자와 거지라는 외국 동화였다. 그림도 없이 문장만으로 이어진 제법 두꺼운 책이었다. 글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지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재밌었다.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자와 거지는 같은 또래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처지가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였다. 책이 귀하던 시절인지라 나는 이 책을 더욱 소중하게 읽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러 같은 거, 비유적 표현이네. 지금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글을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의 세계가 내게는 새로웠다. 처음 경험하는 세계였다.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 오죽했겠는가. 정말 옛날인가 보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TV를 봤냐면, 너네 혹시 그 TV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불안 거니까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야. 흑백 TV 본 적 있어? 그래. 실제로? 진짜? 할머니네가 있어? 나도 할머니네에서 봤거든, 어렸을 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뭐가 나오냐면 컬러 TV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손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그 복고풍 만화 할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먹으면 뭐 하냐면 누워서 발로 돌리는 그림 본 적, 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죠?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거 나보다도 더 옛날인 거네. TV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 책이 소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는 거냐면 라디오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게 되고, 중세 궁정의 풍속도 알게 되고,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죠.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뭐 지금은 책으로 뭘 만나.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 네이버에 그 그러니까 지식인을 많이 검색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들도 그냥 유튜브로 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 너네들도 유튜브로 검색해? 난 아직 여전히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봅니다. 글의 특성, 주장하는 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글. 그럴 때 논리적으로 평가, 이거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 입장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감동과 교훈,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래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읽기 목적, 읽는 목적이 달라졌고, 당연히 읽는 목적이 다르니 모두 달라지겠어. 목적도 다르니 읽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글쓴이 의도를 파악하며 읽고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고 그 다음에 음미 요 음미는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쓰는 단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